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간첩 유리, 즉 미국에서 암약한 유리라는 이름의 소련 간첩 이야기입니다. 저는 민들레 상임고문 강기석입니다. 적어도 92년 소련 붕괴 이전 전 세계인들은 원튼 원치 않든 냉전의 틀 속에서 두 패로 나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계가 미국과 소련 양축으로 갈라서서 끝없이 으르렁 됐습니다. 두 나라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에서 대리전 형식의 열전을 치르기도 했지만 싸우지 않을 때에는 핵무기 개발, 우주 개발 등 군비 경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시 국민학교 혹은 중학교에 다니던 우리들 중 몇몇은 가급적이면 호전적으로 커 나가야 할 냉전의 예비 전사들답게 무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어설프기 짝이 없는 군사 정보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정보에 놀라기도 했고 자기 정보가 맞다고 목청을 높여 다투기도 했습니다. 군비 경쟁의 우위에 서려면 끊임없이 상대를 감시하고 염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방법은 시긴트, 휴민트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시긴트는 각종 전자장비를 활용해 통신 도감청으로 얻은 정보, 휴민트는 간첩, 스파이, 정보원 등 인적 자원을 통해 얻은 정보 영상을 활용한 정보 수집을 뜻합니다. 영상을 활용한 이민트라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소련의 미국 유투기 격추 사건은 이민트와 관련이 있는 것이며 베를린에서 가끔씩 벌어졌던 포로 교환은 휴민트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때 친구들 사이에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소련이 미국에 스파이를 심기 위해 한 세대에 걸친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는 기발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미국 CIA나 FBI 혹은 군사 기밀을 취급하는 군 정보기관 등에 직접 스파이를 침투시키기는 불가능하므로 먼저 소련에 충성하는 한 인물을 선발해 미국에 이민시키고 미국에서 가정을 꾸린 후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 완벽한 미국 시민으로 위장해 정보기관 등에 취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이 기억을 되살린 것은 꽤 오래전 TV에서 노 웨이 아웃이라는 흥미진진한 영화를 보고서였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미 해군 정보장교, 진 해크먼이 국방장관으로 열연한 이 영화는 장관이 숨겨놓은 애인이자 해군 정보장교의 연인이 된 한 젊은 여성의 죽음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실제 범인은 질투에 못 이겨 자신의 애인을 살해한 장관 진 해크먼인데 그의 충성스러운 보좌관이 이를 국방부에 침투한 소련 스파이 유리의 소행으로 은폐하자는 꾀를 냈습니다. 가상인물 유리를 범인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여인의 주변을 터는 과정에서 케빈 코스트너가 영락없이 범인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영화는 케빈 코스트너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정황을 긴박감 있게 풀어가고 있는데 영화는 그런 뻔한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케빈 코스트너는 실제로 소련이 10대 때부터 키우고 관리해온 소련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1987년에 나온 이 영화는 케네스 피어링이라는 소설가가 1946년에 발표한 빅 클락이란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신나게 떠들어댔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소설들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80년 가까이 된 옛날의 소설, 만 36년이 된 옛 영화 이야기가 2023년 9월에 내 뇌리에 섬뜩하게 떠오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일본의 간첩들이 우리 권력기관의 최상층 요소에 자리 잡고 의사결정 과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라는 범죄 행위를 일본보다 더 옹호하는 정부의 자세나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78회 광복절 경축사,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는 외교연구원 기념사 등은 단순히 일본을 우호적으로 보자는 이웃나라 대통령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등 5번 독립영웅 흉상을 쫓아내겠다는 것에서 일본 간첩들의 존재 가능성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나머지 4분은 어떤가? 한 분 김좌지는 오히려 공산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분이고, 한 분 이범석은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의 국방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5분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싫어하는 인물들, 그러므로 지금 일본 극우 세력이 싫어하는 인물들이 한국군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해해야 하겠다는 정신 상태야말로 바로 일본 극우의 생각이요, 그것을 한국에 강제하겠다는 것은 일본 극우 인물 아니면 그들이 심어놓은 껍데기만 한국인인 일본 간첩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일본이 한국에 간첩을 심는 것은 소련이 미국에 간첩을 심는 것보다 100배는 쉽습니다. 일본은 적어도 35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랜 세월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소련과 미국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배하는 동안 일본은 숱하게 친일파를 양성했으며 그 친일파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청산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불이익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한국전쟁을 기회로 벌어들인 돈으로 정계, 재계, 학계를 주물럭거렸습니다. 영민한, 아마도 그 윗대도 친일파였을 청년들을 일본에 불러들여 공부시킨 후 각계에 진출시켜 서로 은밀하게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친일 교수 패거리를 만들게 하고 그중 어떤 교수는 아들을 고무 호스로 때려가며 친일파로 체뇌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직 어릴 때 일본에 데려가 일본은 참 아름다운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독립영웅들을 쫓아내고 그 동상을 세우려 했던 백선엽은 사실 친일파 한국인이 아니라 시라카와 요시노리라는 이름의 완벽한 일본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일본인도 아니고 이회영,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후예들인 조선 독립군을 토벌했던 일본군 간도 특설대 장교였습니다.
해방 후 조국 일본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눌러앉아 승승장구한 이 사람을 우리 국군 장교들의 정신적 지주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한국 사람의 정신 구조라면 어찌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사람은 때때로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립니다. 제게는 지금 우리가 처한 나라 사정이 딱 그렇습니다. 칼럼의 소재를 유치하게 소설과 영화에서 찾은 이유입니다. 기왕 영화 이야기가 나왔으니 딱 하나 더 소개해야겠습니다. 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악마가 세계를 멸망시키기 위해 주 이탈리아 미국 대사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 대통령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공포 영화입니다.